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퇴근 후나 휴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몸은 쉬고 있지만 뭔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이럴 때는 뇌가 피로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몸은 쉬어도 뇌는 24시간 계속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밤 11시 전에 자는 거라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그 시간대에 많이 나와서 뇌의 회복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잠들고 나서 90분 정도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이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휴식 시간 같은 휴식이 될 수 있는 시간 여의보감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이승민 원장님, 조후원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뭔가 태풍 이후에 날씨가 좀 풀리려나 했더니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뭔가 이 피로감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통 성장 호르몬 하면 청소년기를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피로 회복은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건지 궁금한데요. 조 원장님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성장기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피로 회복이나 회복력, 면역력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인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50대 중후반까지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네. 이제 나는 이제 크지도 않는데 왜 성장 호르몬이 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라고 이제 궁금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 성장 호르몬들은 세포를 재생해주고 우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지금 이 순간 1분 1초에서 저희 기능을 다하고 죽어가는 세포가 있는 반면 네. 다시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새로 생성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시켜서 저희 삶의 질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꼭 네네. 키가 크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몸을 이렇게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게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그런 수면법에 대해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궁금한데 이건 이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촉진. 네, 수면법은 네. 그 일찍 자라였었잖아요. 네. 그 네네. 이외 팁을 드리자면 저는 차라리 당 섭취 제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 섭취 제한. 왜냐하면 이 당, 인슐린의 스파이크가 있을 때 그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확 저하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되죠. 그럼 네, 복부 네. 비만이 특히 또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킨다고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나오게 될 경우에 면역력 저하와 뭐 기력 저하, 불안우울, 그다음에 또 복부 비만, 근력 저하 등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당 섭취 제한을 해서 복부 비만을 예방하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장님 그럼 네네. 한마디로 야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야식을 먹으면 잠도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면도 질도 떨어지고 그럼 또 성장 호르몬도 또 안 나오고 네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식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여의보건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네네.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 열을 받았다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뜨겁다라고 분명히 나는 느끼고 이제 이런 것을 허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허열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원장님 일단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뜨겁지 않은데 뜨겁다고 느끼는 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맞아요. 아마 예전에 많이 나오셨던 한의 선생님들께서 뭐 허열, 실열, 속열, 거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만큼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한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은 체온계를 가지고 우리 몸의 온도를 쟀을 때 그게 36.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한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이라고 하는 증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한약에서 열이라고 하는 건요, 총 4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열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발생한다는 건 신체 기능이 항진되는 건데, 신체 기능이 항진되는 것도 열의 증상에 포함되고요. 네. 또 우리가 몸에 열이 올라가면 결국 이 열을 끄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 있는 진액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그럼 진액이 마르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 체내의 진액이 마르는 것도 열을 조장할 수가 있고요. 열의 4번째 특징으로는 좀 열은 위로 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몸의 상체 부위에 좀 증상들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이 4가지를 다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우리 허열이라고 하는 건 이 중에서 어떤 거냐. 네. 우리가 허열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성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항상성? 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일을 제일 잘하냐면 온도는 대략 20도에서 24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의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네네. 우리의 장기들도 기능이 최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항상 좀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데 그런 걸 항상성이라 그러고 한약에서는 음양 균형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음양 균형이 잘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이제 장기들과 기관들이 일을 잘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음양이 평상시 표준보다 뭐 적절히 있는 상태에서 열이 위로 뜨는 거 이게 실열이에요. 실제로 열이 올라간다고 얘기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상태인 거랑 오히려 반대로 이 음양이 둘 다 떨어져서 표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데 열이 올라가 있는 거. 음은 더 떨어져가지고 잡아주지 못하는 거. 이런 상태를 열이 뜬 허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열의 환자분은 똑같이 열의 증상 가지고 있겠지만 네. 이 허열에 있는 환자분들과는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실열이 있으면 열만 끄면 되지만 네. 허열이 있으면은 열 끄면은 아직도 피곤하고 좀 몸이 안 좋겠죠. 둘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액을 보충해줘서 열을 끈 다음에 위로 올려주거나 열을 꺼주고 같이 올려주거나 완전 달라지는 치료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허열이라고 그러고 네. 실제 뭐 열감을 느끼더라도 체온을 쟀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군요. 네. 신기하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 정도 밤 꼬박 새시고 나서 네. 다음날 계속 과로해서 일했으면 네. 한 오후쯤에 열이 뜨는 증상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네네네. 느껴요, 저도요, 평소에. 저도요. 네. 피곤하면 저는 네. 얼굴 쪽이 약간 방방방방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네. 그럴 때 온도 재면 실제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열감은 느껴져서 네네네. 어떻게든 세수도 하고 시키려고 하시죠. 네. 그것도 허열 증상의 한 일종입니다. 그렇군요. 잘 이해가 네. 됐습니다. 저도 이런 허열 증상을 피곤했을 때, 전날에 잠을 잘 못 잤을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가끔씩 느껴지는 거는 뭐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허열 증상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허열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허열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꼭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허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 열이 있는 건 아니고 몸이 허한 상태가 되고 음액이 부족해지면서 열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허해지는 게 우선은 포인트고 이 허해지면 결국에는 열이 뜨지 말아야 하는 시간대. 에 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항진시키고 활동할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체온은 낮에 올라가는 게 좀 정상이에요. 그리고 밤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체온이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밤, 특히 오후 시간대에 열이 뜬다 그랬죠. 오후 시간대에 열이 뜨고 자고 있을 때 또 뭐 열이 뜬다거나 화끈화끈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음의 부위에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의 부위, 즉 나지 말아야 하는 열의 부위. 우리 몸이 우리가 사지를 다 땅에 대고 있다고 봤을 때 태양이 비치는 부위를 양의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네. 뒤통수부터 등까지가 다 양의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땀도 그 부위에서 많이 나는 편이죠. 네, 네. 근데 손, 발바닥, 이렇게 오. 음의 부위에서 땀이 난다거나 이 부위에서 특히 열이 많이 나는 것. 이렇게 원래는 열이 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음의 부위에서 열이 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로 네. 뜨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의 증상들이 손, 발바닥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열이 날 수가 있고요. 혀도 열이 날 수가 있고 또 얼굴 상체 관골이라고 하는 부위에 열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관골 부위, 특 얼굴 상체 쪽에 열이 뜨는 거. 또 하나의 큰 증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특히나 이제 음의 부위인 손, 발에서 땀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특히나 피곤했을 때 손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어제도 좀 과로를 했더니 오늘 손에 좀 땀이 나고 있는데 정상적인 손바닥의 색깔이나 상태는 어떤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이 화끈화끈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뻘겋은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이제 허열의 한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손바닥 한번 보실까요? 손바닥 보면 손바닥과 전완부 색깔이 그래도 비슷한 게 네. 비슷하세요. 이렇게 비슷한 게 원래 정상인데 네. 딱 이 완횡선 위쪽으로 손바닥 부위가 시뻘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혀를 보면 혀까지도 되게 빨갛고요. 네. 혀가 심지어 갈라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몸에 있는 진액이 많이 말라서 아예 그냥 가뭄, 쩍쩍 땅이 벌어지듯이 혓바닥도 갈라진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허열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혀가 갈라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네. 이제 갱년기 증상 저희가 다룰 때 많이 네. 나타났는데 네. 뭐 입마름병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갱년기 증상분들은 허열도 많이 겪나요?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네. 갱년기 환자분들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음양 균형이 깨지는 지금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이 계속 음양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기반에 음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허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음이 부족해지면서 양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열이 상대적으로 뜬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런 음허를 기반으로 이제 갱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 이런 허열과 비슷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갱년기는 이거 이외에도 엄청난 증상들이 많아요. 네네. 단순 허열뿐만 아니라 한열왕래라고 하는 것도 한 큰 증상인데 수시로 열이 떴다가 내려갔다가 추위를 느꼈다가 말았다가 합니다. 그래서 허열은 그 일부의 증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네. 어떤 분들이 네. 이런 허열 증상을 많이 호소하실까요?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원래 몸이 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허열인데 네. 요즘 정말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 허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허열이라고 하는 건 몸의 진액을 자꾸 태운다거나 아니면 몸이 허한 상태가 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을 자주 새시는 분들, 밤낮 교대 근무만 자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신경을 계속 쓰시는 분들, 이 신경을 쓴다는 건 계속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뇌를 쓴다는 게 엄청난 당을 소모하는 것처럼 이제 기능을 많이 항진시키는 건데 네. 계속 신경을 쓰고 나의 밤낮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특징적으로 봤고 직종적으로 분류하면 정말 네. 밤낮이 많이 바뀌는 스튜어디스 분들 이게 음. 지속될 경우 그리고 또 오히려 옷 도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야시장. 그죠. 야시장 네. 새벽에 깨시고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때는 정말로 피로가 충분히 회복이 안 되는데 우리 몸을 핸드폰으로 비유를 한다면 핸드폰은 과열된 상태가 되었다가 오히려 밤에 안 쓸 때 씻는 것처럼 네. 우리 몸도 낮 동안 일을 했으면 밤에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음의 그 시간인 거거든요. 음이 네. 딱 위로 올라오는 시간인 건데 자꾸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다음에 과열돼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런 거는 다 허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또 화병에 걸리신 분들도 이제 생각만 했다 해도 얼굴에 이제 확 올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 화병에 걸리는 경우도 허열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자, 화병과 허열이 서로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조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허열이 아까 원장님께서 허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화병으로 인한 열은 실열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실열 같은 경우는 내가 냉각시킬 수 있는 음의 성질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열이 많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래서 화병의 특징들이 내가 화병이 더 야기되는 그런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 내가 신경을 쓰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열 증상이 확 심해진다고 했을 때가 이제 화병이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제 허열과 차이점은 허열은 말 그대로 내 음의 성질, 내가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음의 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음의 성질이 부족해지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네. 증상이 확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두 개의 호학 조건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병과 지금 허열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허열의 가장 큰 원인은 그렇다면 결국 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못하고 뭔가 과열된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발생을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 노출된 우리의 몸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허열을 굳이 현대의학적 용어로 아니면 기전으로 설명해 보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가 많거든요. 교감신경 우리 몸이 긴장하거나 공포에 있다거나 이제 막 도망치고 싸워대는 시기가 왔을 때 확 네. 항진되는 긴장시켜주는 그 신경인데 이 신경이 항진되면 손, 발바닥에 땀이 나고 오히려 뭐 장기나 위장관으로 가는 혈관들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 이렇게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유발하는 이 교감신경 상태가 이제 항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게 원래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를 조금 꺼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시기 없이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이러면 그때는 오히려 나중에 구조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계속 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반성적으로 이게 진행될 경우에는 자율신경 시조증뿐만 아니라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열 증후군 중 하나고요. 네. 뭐 우리가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뭐 슬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 심장이 잠깐 이제 상심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교감신경과 부감신경의 이제 실조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맞아요.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의 네. 경우에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 교감신경에 흥분이 돼서 허열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게 정말 이 꼼꼼함과 완벽주의예요. 네. 그리고 좀 쉴 시간을 안 주는 게 핸드폰을 잠깐 안 보는 시간도 있어서 꺼야 되는데 뇌를 계속 밤에도 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뇌를 못 끄니까 이게 계속 열이 발생하면서 허열이 잘 뜨거든요.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요즘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것도 허열을 잘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구분할 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손 발바닥이 빨개지고 막 화끈화끈 거린다고 다 허열은 아니고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10,000명 중에 한 2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단 홍통증 아니면 또 요즘에는 그냥 홍색 사지 통증이라 부르는데 유전자의 변형의 문제로 이 말초 혈관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경 다발의 이상 등의 이유로 우리 손발이 극심하게 화끈화끈 거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는 살짝 허열과 다른 게 이건 수시로 화끈화끈 거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열이 나는 부위에 대면은 더 심해지는 게 있다고 해요. 네, 허열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요. 허증을 기반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 밤마다 계속 뭐 손발바닥에 땀이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식혀줘야지 조금 괜찮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고 유전자 변형까지 막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허열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 한약으로 꽤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저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 주변에 이런 허열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네. 좀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혹시 카페인이 안 좋은 네. 영향을 주나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연구로 나온 적은 없지만 한약적으로 봤을 때 커피는 몸에 그렇게 현대인들한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성시켜준다는 건 또 열을 띄운다는 거죠. 네. 양의 기능을 한진시킨다는 거고 이뇨제잖아요. 그럼 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거죠. 그럼 이 허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네. 너무 진한 거를 매일매일 뭐 과하게 마시는 거는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허열을 치료하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은데 자, 한의학에서 이 허열은 어떻게 잡나요? 그죠. 그래서 물론 침으로 시작을 해도 돼요. 하지만 보통 허증이 끼고 있을 때는 이제 차라리 한약으로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뭐 손 발바닥에 열이 많이 난다, 너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한약을 좀 드셔서 열을 꺼주고 몸에 있는 물, 수분,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받으시고 뭐 육미라는 처방이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처방이에요. 네.
열이 더 심하면 뭐 지무, 황백을 추가해서 그 지백 지향안을 쓸 수도 있고요. 나는 한약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탕이 아니라 환지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효과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환이요? 환이죠. 네네. 그래서 환으로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 식탁에 환지 있고 네네. 식후에 항상 몇 줌씩 드셨었어요. 맞아요. 네. 네네. 그렇게 장기간찰이 복용을 해서 보호하면서 열을 내려주는 것도 한 방식이고 네. 어쨌든 여기에 맞는 맞춤 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약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정말 권유드리고 네. 나는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 네네. 굳이 나는 뭐 한약 하나를 사가지고 한번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만약 가슴 답답함과 가슴 열증까지 추가되신 허혈증이 있으면 보통 저는 치자 얘기를 많이 치자요? 드려요. 치자요. 네. 치자가 시중에서 뭐 키우기도 많이 하고요. 치자 그 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흰색으로. 그리고 그 열매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통 우리가 옷감 물들일 때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네네. 치자 열매가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 50개 가져와서 막 다려서 드세요. 그러면 안 되고 딱 한 알을 2리터 물병에 넣어서 그거를 하루 마시면 딱 적당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다양한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 치료와 함께 업무량도 줄이고 또 밤에는 숙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더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생활 어떤 습관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은 저는 열이 뜨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열이 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조욕도 꼭 네. 추천합니다. 조욕이나 오히려 지압 슬리퍼를 신는 것도 우리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을 더 보내줘가지고 위에 열이 떠 있는 걸 좀 내려주는, 상대적으로 내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좀 열이 위로 뜨는 게 있다, 나는 잠을 푹 자서 음을 좀 보충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기 전에 조욕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겪고 있는 허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을 하다가 팔을 들어올릴 때 뭔가 마찰이 심해진다거나 뭔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어깨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병명에서부터 뭔가 이 어깨 어떤 부위가 충돌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조 원장님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를 저희가 사용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예쁘게 불안정하게 일어나면서 그 공간 속에 같이 있는 구조물들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통증과 이제 각종 이제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가역적이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죠.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어깨 관절 중에서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그 50견의 경우에는 이제 노화와 연관이 깊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어깨에 어떤 조직끼리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딪히는 행동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쓰면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실제로 노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충돌을 물리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깨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공 티가 골프공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볼앤 소켓 관절이라고 해요. 네. 저희 이제 인체에서 볼앤 소켓 같은 관절인 이제 대표적인 관절들이 우리 고관절과 그리고 어깨 관절을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쏙 들어가 있는 네네네. 공이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건데 네. 이제 고관절과 어깨를 또 비교하자면 고관절은 이제 움푹
파여진 바구니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되게 안정적이고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 때문에 어깨보다는 좀 더 넓은 부위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그 바구니가 되게 얕게 되어 있고 그 위에 공이 올라가 있는 형태라 되게 네. 다양한 방향으로 가동 범위가 아주 넓은 움직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그래서 더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보다 어깨에 아픈 환자들이 더 많은 이유들도 그 태생적으로 저희 그 구조물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그런 불안전한 움직임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힘줄, 인대 그런 근육들이 다양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좁은 공간 안에 그런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충돌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돌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손상 때문에 아까 가역적인 손상에서 점점점 심해지면 비가역적인 손상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이제 그 잘못 사용하거나 뭐 과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 결국 어깨 증후군의 원인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견갑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견갑대라는 건 이제 날개뼈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아, 날개뼈는 이제 우리 등 뒤에 둥둥 떠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근육들, 다양한 우리 관절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목이나 뭐 어깨, 팔의 구조물들의 움직임에 제한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희한하게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까지 움직임이 견갑대 때문에 제한이 돼서 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 라운드 숄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그런 말림 그 형태인 건데요. 결국 이 어깨가 말리게 되면 그 원래 있는 위치보다 더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깨를 올리게 되면 제한된 상태에서의 어깨 올림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통증이 야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회전근개의 약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회전근개란 이제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데 특화된 근육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결국 그 구조물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안정화되는 역할이 비안정화됐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 움직임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점점 더 충돌 증후군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어깨 공간에서 천장 역할을 해주는 견봉궁이라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결국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더 많이 쓰이게 되면 퇴화가 되면서 구조물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천장이 되게 두꺼워져서 천장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조금만 뛰어도 바로 머리가 닿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어깨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런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2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결국 그 구조물들, 공간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마찰력이 생기니까 어떤 조직에서 먼저 그 가역적인 손상 또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그 질환의 명칭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만약에 힘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뭐 힘줄 건염 그리고 거기에 석회까지 생겼다면 석회염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 존재하는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 점액낭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대나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스트레스가 먼저 생기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의 상 형태로 질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암에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선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깨 충돌이 계속 야기되면 처음에는 힘줄이 긁힐 때 단순히 염증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계속 긁히면 결국에 석회화가 생겨요. 석회화는 우리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게 근육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손바닥이 계속 쓸리니까 그 쓸리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이 단단하게 생기는데 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도 계속 어깨가 쓰이면서 쓸리니까 그 더 딱딱한 형태의 이 석회
형태로 보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보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찢어지겠죠. 그게 파열. 부분 파열이고 더 네. 심하면 완전 파열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파열은 안 돼도 계속 그 불안정한 상태로 몇십 년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50대에 흔히 발휘한다는 오십견이 남들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흐름의 선상의 어깨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자, 힘줄, 점액낭, 인대, 관절 이런 여러 곳에 많은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직접 진료를 해보시면 그 어떤 그 증상이랄까요? 질환이 가장 유병률이 높을까요? 보통 이제 회전근개 애들이 안정화를 시켜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걔네에서 먼저 문제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바로 극상근의 힘줄인 극상근염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팔을 움직이는, 팔을 이렇게 드는 외전 동작에서 가장 첫 번째 1번 타자로 하는 역할을 바로 극상근에서 팔을 일어납니다.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그죠. 근육이군요. 여기에서 시작할 때 극상근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해주기 때문에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가장 타순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피로도가 아. 가장 높은 것처럼 네네. 그 근육이 피로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행 주자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위치적으로 바로 그 아까 견봉궁이라는 제가 그 천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천장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계속 찌일 수밖에 계속 스크래치를 가장 많이 나는 견봉이랑 계속 찝히게 되는 그죠. 거군요. 예. 가장 그 딱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찝히고 가장 많이 쓰이니까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충돌 증후군이 또 질환을 유발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 혹시 이 목 디스크도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을까요? 네, 둘 다 어깨랑 목이 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깨 관절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날개뼈에 붙어 있고 날개뼈는 다시 목 관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면 결국에 목 움직임에 이상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 같은 경우 저희가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에 무리가 오게 되고요. 그럼 무리들이 결국에 압이 많이 더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의 형태가 더 쉽게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목 디스크 환자를 치료할 때 목의 집중도를 높이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도 어깨나 라운드 숄더들을 펴주는 그런 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가 어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통증 말고도 어떤 자각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이 있다면 그걸 좀 알아두면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물론 통증이 바로 오면 불편하니까 바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통증이 오기 전에 전 단계에 어깨에 충돌의 낌새가 느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때 많이들 삐그덕삐그덕 거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통증까지는 아닌데 소리가 나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통증이 생기기 직전 단계라는 거죠. 야. 어딘가 소리. 긁히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긁힌 게 아직 통증까지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긁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그런 어깨의 불안전한 움직임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라운드 숄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라운드 숄더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저희 등 이렇게 누웠을 때 침대에 네. 누웠을 때 어깨가 등 뒤에 딱 안 닿고 라운드 숄더면 그 공간이 되게 많이 떠 있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깨가 완전하게 닿는 거는 더 힘들고요. 그 얼마나 더 양쪽이 더 차이 나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양쪽이 차이 나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침대에 더 많이 떠 있다 네. 하면은 그 떠 있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더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어깨 쪽으로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람이 서 있을 때 어깨가 예쁘게 직각 어깨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한쪽이 조금 더 내려가고 한쪽은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가 있어요. 네. 결국에 내려갔다는 건 위에 천장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니까 결국 또 어깨 충돌 증후군에 더 걸릴 확률이 높은 어깨 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등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간격과 서 있었을 때 어깨의 높낮이 그 간격을 보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네. 원장님 사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침대가 좀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딱한 바닥에서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네, 될까요? 그러면 이제 확연하게 올라올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우리가 어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원인도 다양한 만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그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어깨 치료의 어떤 예후도 좋겠죠? 물론이죠.
아까도 어깨 충돌 증후에 의해서 어딘가 구조물이 긁혀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할 때 그중에서 어떤 예가 그렇게 무리가 왔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쪽 부분에 염증 치료를 하던가 아니면 석회 치료를 하던가 하는 방법이 1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 일단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어떤 구조물에 먼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진단을 하고요. 그쪽 조직 쪽으로 약침과 침을 같이 활용을 해서 치료를 1차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결국에 이 어깨, 이 공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충돌이 더 잘 야기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을 누가 도대체 왜 이 공간들이 좁아지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을까? 이거를 치료하는 영역으로 다시 또 2차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 숄더라든지 그럼 라운드 숄더를 치료해야 결국에 어깨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라운드 숄더를 가장 야기시키는 우리 소흉근 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앞에 이제 근육을 이렇게 말리게 하는 이 앞쪽 가슴 근육인가요? 가슴 근육이죠. 네네네. 가슴 근육엔 대흉근과 소흉근이 있는데 소흉근이 견갑대에 붙어 있어서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흉근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일자목과 그 라운드 숄더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그 앞에 빠진 목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깨가 말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과 어깨를 따로 치료한다는 건 사실 모순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 분들 다 일자목 있죠. 저희도 네. 다 일자목이 진단을 깐깐하게 하면 다 있을 건데 네네. 결국 일자목이 다시 들어가 줘야 어깨도 자연스럽게 더 잘 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 염증 부위에 스트레스가 덜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염증 자체를 가라앉혀주는 치료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시 그 염증을 다시는 재발이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확장해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시는 게 보디빌딩 많이 하시죠. 요새. 네네. 이제 보디빌딩을 많이 하면은 하부 승모근이라는 곳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해요. 네. 근데 이 하부 승모근이 발달하면 어깨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운동 엄청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어깨는 엄청 넓은데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을 많이 맞아요. 보실 거예요. 네.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아까 제가 자가 진단할 때도 더 낮아진 어깨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결국에 낮아진 어깨는 천장 자체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더 어깨에 통증이 유발이 더 많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도 불균형을 이루는 운동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운동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다 일반인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네. 유독 치료 기간이 더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바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 당뇨병 자체가 혈당 관리가 안 돼서 피가 찐득찐득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말초순환 장애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병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초에 해당되는 어깨에 혈액순환이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확실히 확연하게 더 잘 안 낫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50견도 연구를 해보면 유병률이 50견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유병률이 5배 높다고 와, 나온 그래요? 것처럼 그만큼 어깨 질환에 더 회복력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 어깨 질환에 더 노출이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신다면 꼭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어깨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핵심은 되게 비슷합니다. 방금 말했던 용어들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어깨 질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졌겠어요. 통증이 있었겠지만 그 용어들이 달라지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은 현대학 용어이기 때문에 네. 경락이 우리 몸에 12경락이 있잖아요. 네.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에 근육을 묶어서 그 경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위의 근육을 그럼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대장경근,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소장경근, 바깥으로 삼초경근이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위에 따른 그 경근을 치료했다. 그러면 이건 또 결국에는 경직과 약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건 불통직통, 불형직통 이렇게 표현을 해서 통하지 않아서 아픈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서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을 순환시켜주는 치료를 하실 거고요. 네. 아까처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영양물질 공급이 안 돼서 되는 게 불형직통. 영양물질 공급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쓰는 게 이제 침뜸 한약이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의학도 뭐 핵심은 똑같은데 용어만 달리해서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어깨 질환을 바라보고 치료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간헐적 단식, 마니어스프, 그리고 해독 주스 등 이렇게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또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보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는 이것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디톡스. 이게 저도 디톡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 이제 독소를 없애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해독 이런 뜻이기도 한데 정확히 어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 디톡스는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죠. 이제 독소라고 하면 되게 협의의 의미의 톡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아직은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거고 네. 한약에서 바라보는 독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폐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노폐물이라고 하면 네. 이제 비정상적인 생리 체액으로 저는 또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여기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서 공급해주고 찌꺼기를 잘 또 가져와서 배출해주고 해야 되는데 혈액 속에 오히려 통증 유발 물질이 젖산이 너무 많다거나 산소가 충분치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몸 환경이 돼서 몸에 비정상적인 생리, 체액,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체액이 많은 상태를 저는 노폐물로 보고 있고 네네. 이런 상태를 이제 없애주고 씻어주고 개선시켜주는 거를 한의학적인 해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해독 디톡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독이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는 만성 피로. 피로가 거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을 거고요. 우리 몸이 아무리 혈액을 공급을 해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산소가 충분치 않은 혈액이 가기 때문에 다 제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뭔가 제어되지 않은 찝찝함에 그런 뭔가 피로가 쌓여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여드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방귀를 껴도 방귀가 유독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대변도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몸에 염증 상태가 좀 있는 그런 체형, 기질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자극에도 치주염이 더 잘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드름도 한 일종의 그 염증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염증이 잘 유발되는 몸 환경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몸에 독소가 쌓인 상태의 증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혈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몸에 독소가 쌓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죠. 맞나요? 독소라고 하긴 그렇고 한약에서는 네. 어혈로 봅니다. 어혈. 그래서 어혈을 유발하는 몸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 많은 상태일 수 있지만 솔직히 어혈 유발하는 건 기전이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에 감기, 울열도 어혈 유발시킬 수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독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네네. 자, 크게는 만성 피로 또 그리고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어떤 몸속의 염증 질환에 그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독소, 노폐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풀어봐야 할 텐데 어떤 여러 가지 민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간 해독이라든지 장 해독이라든지 피부 해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기의 이름을 붙여서 그런 해독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해독을 정말 할 수가 있는 건지
혹은 그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한의학적으로 해독을 했을 때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폐물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를 저희 한의학에서는 울이 된 상태, 뭉쳐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결국 그 울증들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얘들이 그렇게 고였냐라고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울증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식적. 음식이 많이 쌓였을 때 식적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물이 많이 쌓였을 때 물도 많이 마시면 수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이 많이 쌓인 담음의 상태 그리고 아까 그 생리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피가 많이 고여 있는 어혈의 상태일 때도 하고요. 심지어 정신적으로 많이 저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각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우울증의 상태를 칠정이라고 말을 해요. 생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네. 저희가 정신적 디톡스 이런 것도 아,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디톡스의 넓은 의미에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디톡스여서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을 해서요. 각각 이제 사용하는 약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수독기 있는 담음 같은 경우는 이진탕 계열의 약을 사용을 하고요. 칠정의 계열 같은 약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치자 뭐 그런 약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적은 평이산 제제의 약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혈 같은 경우는 당기수산의 약재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디테일하게 푸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이제 한의사가 해줄 수 있는 해독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으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해독 요법인데요. 네. 간헐적 단식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간헐적 단식이 물리적으로 장을 비워줘서 장의 스트레스를 적게 해주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숨은 뜻은 혈당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매우 많이 올라가 있는 고혈당의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 고혈당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엄청난 예를 활용을 해서 네. 혈당을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도 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을 되게 자주 하면 부담이 오는 것처럼 네. 최대한 딱 집중해서 그 인슐린이 쓰이게 하는 게 몸의 부담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의 공복을 갖고 식사 시간을 압도적으로 딱 6시간, 5시간, 4시간을 이렇게 줄여 놔서 그 시간에만 인슐린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 시간으로 휴식 시간을 주는 게 바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고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인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각종 대사증후군의 그 방향에서 노출이 적어지는 그런 건강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제가 네. 쓰고 있는 이 간헐적 단식을 이제 보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군요. 네, 조 원장님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너무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 해독을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먹고 몇 시간 동안 안 먹어야 되나요? 사실 이게 정해진 건 정말 없습니다. 아.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활용을 하는 뭐 16시간, 24시간, 18시간 뭐 일주일 이렇게 하는 용도가 다르고 그거는 실제로 제가 좋다고 말해도 하기가 힘든 시간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찾아서 해 보시고 내가 내 라이프 사이클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선상에서 이 정도가 텀이 딱 좋다라고 할 때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사실 핵심인 거거든요. 아. 결국 운동도 꾸준히 해야 몸이 좋지 하루 일 운동한다고 좋지 않은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시간대를 찾아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찾아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 방법을 찾으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화면에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